2022년 주식시장 어땠나요? 크게 하락하고 또 다시 막 솟구쳐서 올라가고 다시 더 크게 하락했다가 얼마 후에 뭐 다시 반등하는 듯 하더니 더 깊은 골짜기로 막 곤두박질 치고 그랬어요.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서재영 대표님이 출연하셨는데 그때 이 대표님께 추천받은 투자예요. 반갑습니다. 한주주입니다.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경제 전망 이야기가 문전성시를 이루죠. 재작년에 2021년의 연말에는요. 전문가 10명 중에서 7명이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올 것이다. 그렇게 경고를 했었고요. 실제로 2022년 동안 지난 한 해 참 힘든 한 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여기저기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경고할 때 저는 그런 힘든 장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. 그렇게 좀 자부했던 것 같아요. 이미 수차례나 내가 힘든 시기를 겪어봤으니까 뭐 이번에도 그렇게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렇게 되겠지 생각했어요. 근데 실제로 하락장을 지내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상승장과 그리고 폭락장 그 사이에서 지난 3, 4년간의 주식자산의 변동폭이 한 2억 정도를 오고 갔잖아요. 주식자산의 변동폭이 한 2억 정도로 오고 가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질 정도입니다. 1억, 2억이라는 돈이 뭐 말이 쉽지. 막상 그 돈 쓰라고 쥐어주고 백화점에 탁 던져지면은 그게 너무 큰 돈입니다. 보석이나 시계, 뭐 명품 가방 이런 것들 집에 가득가득 쌓아놓는 그런 취향 가지신 거 아니면 그 돈 참 쓰기도 쉽지 않은 돈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참 그런 돈이 너무 쉽게 오고 가는 것 같아요. 그게 또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. 이제 곧 설날이죠. 이제 곧 설날을 맞이해서 진짜 이제 곧 1월 1일이니까 2022년 한 해의 주식시장에서 겪었던 느낌을 좀 돌아보겠습니다. 2022년 주식시장 어땠나요? 크게 하락하고 또 다시 막 솟구쳐서 올라가고 다시 더 크게 하락했다가 얼마 후에 뭐 다시 반등하는 듯 하더니 더 깊은 골짜기로 막 곤두박질 치고 그랬어요. 이런 주가의 흐름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그 탱탱볼 있잖아요. 그 움직임이 막 연상이 됐어요. 불규칙한 오르내림 그 이후에 막 점점 이게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바닥으로 수렴해 나가잖아요. 근데 이 탱탱볼은 원래 자신이 있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. 2022년의 한 해의 주식시장도 역시 그것과 비슷한 모양새였어요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2022년에 하락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2021년에 주가가 거의 오르기만 했잖아요. 그게 오히려 더 좀 특별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. 코로나19가 터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주식시장에 머무르시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요.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한 이런 스트레스가 되실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지만 그거보다 좀 다른 의식의 흐름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결국 주식시장이 어떤 경로로 가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도중에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와중에 2023년 올해 초에 제가 좀 투자를 늘리게 됐습니다. 그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 경제 굴곡은 단지 한 1, 2년 정도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 하는 거를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. 마켓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. 수년 정도 텀으로 주식시장을 살펴보시다 보면 이 그래프와 비슷한 그래프로 이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렇게만 움직이면 너무 힘들겠죠? 이거를 장기로 쭉 늘려서 확인하면 온갖 사건 속에서도 S&P 500 기준으로는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우린 이거를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처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약세장도 있었죠. 세상은 언제든지 무서운 곳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역사를 통틀어서 변치 않는 하나가 있죠. 자본시장의 회복력.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 하락장에는 너무 쉽게 다 잊어버립니다. 하락장이 오면은 왜 이 회복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까요? 도대체 왜? 주식시장이 다시 좋은 시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을 내려놓고 막 급하게 매도하게 되는 걸까요? 이게 외부 자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막 계속 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소식들이 또 이어져 나오거든요. 이렇게 악재가 막 쏟아져 나오면 그 악재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. 원래 그래요. 뭐 사람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좋은 것만 찾으려고 애쓰면 좋은 것만 보이고 또 나쁜 것만 찾으려고 애쓰면 나쁜 것만 또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건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서 막 독야청청 이
주식장과의 거리를 유지하겠어.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, 우리 주주님들은 주식 투자를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경제가 막 영원히 안 좋을 것 같고, 영원히 막 이렇게 암울한 시기가 계속될 것 같고, 그런 사건은 매년 발생하니까.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혼란기에 투자 안 하겠다, 그렇게 투자 접어버리겠다 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번에 주식을 좀 샀습니다. 꽤 많이 샀어요. 제가 몇 달 전에 유튜브에서 연말 연초에 제가 좀 돈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 주식을 살 예정이다,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, 그게 이번 주가 됐어요. 제가 그래서 매수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제가 산 종목의 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하는 거죠.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요,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이야기 다 많이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매수한 첫 번째 종목은요, QQQ예요. QQQ는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인덱스 ETF입니다. 이번에 전체 투자금에서 제가 한 50% 정도를 QQQ로 비중을 좀 크게 가져왔어요. QQQ를 크게 비중을 가져간 이유는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인 나스닥 주가의 할인율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노린 겁니다. 제가 뭐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해서 산 건 아니에요. 저점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. 하지만 5년 후, 10년 후를 내다보면은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, 그런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샀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바로 VOO입니다. VOO, 이거는 S&P 500 인덱스 펀드 ETF예요. S&P 500 ETF에 양대 산맥이 있죠. VOO와 SPY,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VOO로 샀습니다. 이번에 전체 투자금의 한 20% 정도 비중으로 샀어요.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몇몇 개별 종목의 투자를 엄청 고민했거든요, 제가. 근데 결국에 인덱스 펀드 위주로 샀어요. 제 투자 스타일이 종목을 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좋은 주식들이 막 계속 하나둘씩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선택장애에 막 시달리다가 결국에 인덱스 펀드로 가게 됐습니다. 차라리 속 편하게 잘한 것 같고, 이렇게 깔끔하게 종목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세 번째 종목은 채권입니다. 이번에 전체 투자금의 한 30% 정도 비중으로 했어요. 제가 매수한 채권이 어떤 건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. KB금융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에요. 이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고요. 명목상으로 영구 채권인데 실질적인 만기가 한 8년 정도예요. 후순위 채권이 좀 위험도가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. 이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, 아니 은행이 망하더라도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를 파악하고 제가 매수했습니다. 게다가 이거를 발행한 주체가 KB금융이니까, 국민은행은 우리나라에서 톱5에 드는 그래도 은행이잖아요. 그래서 이 채권이 후순위 채권이어도 신용 등급이 꽤 높아요. 신용 등급은 AA- 그리고 만기가 약 8년 정도의 이율은 연 5.6% 줍니다. 연이율이 5.6%면 그래도 예금 금리보다는 높죠. 8년 동안 연이율이 5.6% 정도면요,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. 거기에다가 채권은 필요하면 중도 환매도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괜찮고, 또 이 채권을 그냥 뭐 예금 통장 하나 가지고 있다 셈치고 매수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서재영 대표님이 출연하셨는데 그때 이 대표님께 추천받은 투자예요. 자, 이렇게 저는 QQQ, VOO, KB금융 채권 이렇게 세 종목을 담았습니다. 여기서 이제 KB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예금성 성격을 가지고 매수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이제 나머지는 주식 자산이 되겠죠. 이렇게 세 종목이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많이 기대됩니다. 3년 후, 뭐 3개월 후, 1년 후 이런 전 그렇게 단기간은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앞으로 5년 후, 10년 후에는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.